나는 50을 바라보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나는 와이프와 딸, 셋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제 갓 20이 된 딸아이는 요즘 대학을 다니느라 바쁘다.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좋으련만 우리 딸아이는 교우들과 상당히 사이가 좋은 것 같다. 좋은 말로는 사회성이 좋다고 하는데 아빠인 내 입장에서는 밤늦게 다니는 딸아이가 걱정이다. 몇 번이고 일찍 다니라고 했지만 내 입장에서 좋은 얘기도 딸아이 입장에서는 아빠의 잔소리에 불과하다. 와이프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핀잔을 준다. 그래, 딸아이도 성인이니 스스로 앞가림을 하겠지. 얼마 뒤 가족 단톡방에 딸아이의 카톡이 왔다. 늦을 거라는 카톡. 여보, 은지, 아무리 대학생이고 성인이라도 너무 당신이 걱정하는 만큼 나도 걱정돼요. 그래도 너무 품에 끼고 살면 안 돼요. 그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딸아이를 기다렸다. 그렇게 새벽 1시가 되고 나는 와이프에게 갔다. 저기, 여보? 뭐야. 아직 안 자고 뭐해요? 아니, 은지가 아직 안 들어와서 몇 시인데요? 새벽 1시야. 좀 늦네. 전화해봐요. 전화해도 되겠지? 네. 나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리고 한 통, 두 통, 세 통째 전화를 안 받는다. 난 와이프에게 갔다. 여보, 일어나봐. 왜요? 은지가 전화를 안 받아. 와이프는 내 얘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다. 얘도 참, 지 아빠 걱정 많은 거 알면서 미리 연락 좀 하지. 내가 해볼게요. 와이프가 전화를 건다. 안 받는다. 딸아이에게도 화가 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와이프에게도 화가 난다. 다 큰 여자아이가 새벽이 되도록 안 들어왔는데 엄마란 사람이 코 골며 잠이나 자고. 왜, 안 받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윤경이랑 놀러 간다고 했으니까 윤경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윤경이 나의 절친한 친구의 딸이자 우리 은지의 베프다. 그런데 윤경이도 전화를 안 받는 것 같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밤늦게 웬일이야? 아니, 우리 은지가 안 들어와서 오늘 윤경이 만난다고 했는데 윤경이 연락돼. 윤경이? 아까 집에 와서 자던데. 어? 윤경이 좀 바꿔봐봐. 여보세요? 윤경아, 나 은지 아빠인데 안녕하세요. 우리 은지 오늘 안 만났니? 아까 저녁 먹고 헤어졌는데? 몇 시쯤? 저녁 먹고 카페에서 얘기 좀 하다가 10시쯤 헤어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날 이후로 딸아이를 다신 볼 수 없었다. 나와 와이프는 딸아이를 찾으러 전국을 돌았다. 그래도 딸아이를 찾지 못했다. 부산 일대를 뒤질 때쯤 친구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어디야? 부산.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갔구나. 빨리 찾아야 하는데. 나도 아는 경찰 친구들한테 부탁 좀 해볼게. 고맙다, 민수야.
그리라.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서울 오면 우리 집으로 와라. 와이프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네. 그렇게 나와 와이프는 부산에서도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우리 부부는 민수네로 갔다. 민수와 재수 씨는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민수네 세 식구와 우리 부부는 한 식탁에 앉아 조용하게 식사를 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윤경이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았다. 저건 우리 은지랑 같은 반지네. 나는 반지를 한참 쳐다봤다. 내 시선이 느껴졌는지 윤경이가 입을 뗐다. 반지 보시는 거예요? 어? 우리 은지랑 같은 반지인 것 같아서. 네. 저랑 은지랑 우정기념으로 맞춘 반지예요. 이거 보면서 은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나는 눈물을 훔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와이프가 따라왔다. 여보, 미안해. 아니요. 저 반지. 응? 반지가, 사실 저 반지. 은지랑 윤경이 우정 반지 아니에요. 어? 사실 은지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맞춘 반지예요. 뭐라고? 일단 모른 척하고 있어봐요. 아니, 윤경이 방 좀 뒤져볼 테니까 시간 좀 끌어봐. 알겠어요. 와이프는 주방으로 가서 다시 식사를 했고 나는 윤경이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저 또래 여자아이 방 치고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다. 나는 방을 뒤졌다. 서랍이며 옷장도 뒤졌다. 은지의 흔적이 없다. 그런데 침대 밑에 작은 상자가 보였다. 나는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상자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종이 같은 게 보여서 열어보았다. 종이는 지도가 그려져 있다. 뭔가 깨름직해서 일단 사진을 찍어놨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을 보는데 나는 상자를 놓칠 뻔했다. 그 상자 안에는 은지의 머리핀부터 목걸이와 지갑. 윤경이가 왜? 나는 상자를 정리해서 침대 밑에 넣어놓고 나왔다. 나는 와이프에게 집에 가자는 신호를 보냈고 나와 와이프는 집으로 왔다. 우리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이유가 뭐지? 윤경이가 그럴 만한 이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나. 나는 다음날 윤경이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보자고 했다. 나는 윤경이를 차에 태워 예전부터 이용하던 주말 농장에 갔다. 농장 관리인에게는 미리 농장 일을 본다고 며칠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다. 나는 윤경이와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 비닐하우스 문을 닫고 준비해둔 쇠몽둥이를 들어 윤경이를 사정없이 때렸다.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 혹시 윤경이가 범인이 아니면 어쩌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윤경이가 범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때렸다. 윤경이는 몸을 가눌 수 없었고 나는 물어봤다. 윤경아, 네? 너 우리 은지한테 왜 그랬어? 제가 뭘요? 우리 은지가 너한테 뭔가 잘못했니? 아니요. 근데 왜? 왜 그랬어? 제가 안 죽였어요. 그래? 은지가 죽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침대 밑에 있는 거 봤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아저씨,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왜요?
그래, 왜 죽였어? 그년이 꼴 보기 싫어서요. 잘난 척하는 것도 재수없고 내가 좋아하는 오빠 가로챈 것도 열받아서 죽였어요. 그게 전부야? 그게 네가 우리 은지를 죽인 이유야? 난 아무 잘못 없어. 아저씨가 딸을 잘못 키운 탓이야. 나는 다시 몽둥이를 들어 윤경이를 때렸다. 그래, 이런 사회의 암덩이 인연은 죽여야 돼. 나는 윤경이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윤경이는 몇 번 움직이더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듯 축 처졌다. 나는 윤경이를 확인했다. 숨을 쉬지도 맥박이 뛰지도 않는다. 나는 윤경이 손에 끼워져 있는 은지의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렇게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와 끊었던 담배를 한 대 피며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네, 112 경찰입니다. 제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네? 선생님,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을 보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냥 자수하러 경찰서로 갈게요. 선생님, 저희가 도움을 드릴게요. 정확한 위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저 실종자 피은지 아빠인데요. 우리 딸 죽인 친구년 죽인 건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잠시만요. 아버님, 저희가 관할서에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일단 진정하시... 걱정 마요. 자수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다가 차에 탔다. 나는 윤경이가 그려놓은 지도에 목적지로 향했다.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데 경찰차들이 지나갔다. 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나 보다. 생각보다 요즘 경찰 빠르네. 여보세요. 그리라. 어디야? 나? 우리 은지 보러 가. 은지? 너 우리 윤경이 어떻게 했어? 윤경이? 왜? 죽였을까봐? 너도 알고 있었지. 그리라. 그게 민수에게 전화가 온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놨다. 윤경이가 지도에 그려놓은 곳에 다다랐고 나는 차에서 내렸다. 와이프에게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으며 언덕 쪽을 올라갔다. 그때 무언가 둔탁한 게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뒤를 슬그머니 쳐다봤다. 희미하게 사람이 서 있다. 근데 민수? 야, 이 개새끼야. 그러게 왜 설쳐? 네가 우리 딸 죽였지? 야, 야! 너 이 개새끼가 내 딸 죽인 거랑 내가 네 딸 시체 유기한 거랑 퉁치자. 그러니까 너한테 안 미안해도 되지? 근데 난 내 딸을 잃었어. 그건 너희 새끼 목숨으로 받자. 그래, 그게 좋겠다. 하기야, 우리 은지보다 체격이 작은 윤경이가 차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민수야, 네가 도왔구나. 네가 아빠 노릇한 것처럼 나도 아빠 노릇하려고 윤경이 죽였다. 그러니 나도 미안해하지 않을게. 은지양 어머님, 저기, 아버님 마지막 통화 기록이 어머님인데, 그 산에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수사에 도움 좀 주세요. 아, 어머님, 말씀 안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저,
아버님 연락 오시면 경찰에 꼭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그거랑은 별개로 은지 양은 저희가 계속 찾을게요. 네. 여보, 당신이 윤경이한테, 민수 씨가 당신한테 그랬듯이 나도 우리 가족들 복수 끝내고 따라갈게요. 나는 40살 가장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놈이랑 여우 같은 와이프와 함께 산다. 근데 얼마 전부터 아들놈이 텔레비전에서 봤는지 천체망원경을 사달라고 난리다. 와이프는 학구열이 강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주려고 하는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뒤 퇴근해서 왔는데 베란다에 못 보던 기어코 샀다. 참나 내 한 달 생활비의 2배나 되는 금액의 망원경. 별 보는 것 치고는 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다. 가장으로 살아남는 법은 싫어도 와이프가 한 일에는 무조건 오케이다. 그래야 말년에 놀이터 신세를 면할 수 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경찰들이 진을 쳤다. 무슨 일이 났나? 나도 그쪽으로 향했는데 와이프가 무리해서 나왔다. 여보? 거기서 뭐해? 어? 일찍 퇴근했네? 근데 무슨 일이야? 아니, 앞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살인사건? 일단 집으로 가요. 으휴, 끔찍해라. 나와 와이프는 집으로 갔다. 저녁 식사를 하고 아들한테 물어봤다. 망원경은 이제 실증 났나? 역시 전 아이 또래 애들은 처음에 가지고 놀고 싶을 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울며 불며 떼쓰다가 몇 번 가지고 놀면 실증 나서 버리는 게 일상이다. 역시 망원경에 대한 열정은 금세 식어버렸고 처치곤란인 쓰레기로 전락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 괜히 TV를 보려 거실로 나왔다. 망원경. 베란다로 가서 망원경을 들여다봤다. 하늘의 별을 관측해야 하는데 나는 앞동의 커튼이 열려있는 곳들을 관찰했다. 혹시 나 관음증인가? 남의 집을 훔쳐보는 게 재밌다.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 난닝구 바람에 트렁크 팬티만 입고 TV 보는 아저씨. 밤늦게 퇴근해서 지친 몸을 바로 침대에 누이는 청년. 생각보다 재밌다. 가족들이 잘 때면 나는 몰래 남의 집을 훔쳐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나 나는 다른 집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계단으로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었다. 검은 옷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그 남자는 얼마 전 내가 본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 집 앞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도어락을 누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인가 보다. 이제 갓 20살 정도 돼 보이는데 벌써 결혼했네. 빠르다 빨라. 그런데 남자는 곧장 화장실로 가서 귀를 한번 대보고는 현관 바로 옆방에 숨어 있는 것이다. 여자는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왔다. 여자는 거실로 나와 TV를 끄고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었다. 그때 그 남자가 뒤에서 여자를 둔기로 마구 때렸다. 너무 놀라서 망원경에서 눈을 뗐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천천히 망원경을 들여다봤다. 남자는 수십 차례 그 여자를 찌르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세수를 하고 옷을 대충 씻어낸 듯 수건으로 얼굴과 옷을 닦으며 거실로 다시 나와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쓰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때 나는 남자의 얼굴을 봤다. 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내가 아들 망원경으로 남의 집이나 훔쳐보는 놈이라는 걸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괜히 남일에 참견하고 싶지도 않다. 며칠이 지나고 그 충격에서 조금 헤어나올 때 나는 다시 다른 집을 훔쳐봤다. 그 여자 집은 불이 꺼져 있었다. 다른 집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 1층에서 엘베를 타러 들어간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다. 몇 층으로 가나 계단 쪽을 비추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그 살인범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남자를 주시했다. 그 남자는 내려가다가 멈칫하더니 엘베를 주시했다. 그러고는 엘베를 따라 올라갔다. 나는 그 여학생을 도와주고 싶었다. 정의가 미런 건 아니다. 그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마음 정도라고 하자. 엘베가 멈추고 여학생이 내렸다. 남자는 그 집을 한참 보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그 집을 봤다. 남자는 이번에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들고는 여학생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그러더니 주방으로 가서 칼을 뽑아 들고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자연스럽게 칼로 침대에 누워있는 학생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을 마구 찔렀다. 이번에는 신고를 해야 하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신고하지 않았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이 짓거리를 못하겠다. 다음날 퇴근하고 있는데 아파트 정문에서 와이프와 아들놈이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나는 차를 멈춰 세웠다. 아들은 나를 보더니 차로 뛰어왔다. 와이프와 대화하던 놈은 뒤를 돌아 나를 봤다. 그 살인마다. 여보, 여보. 잠시만요. 왜? 차에 타. 얼른. 얘기 중이잖아요. 잔말 말고 빨리 타라고. 와이프는 남자를 쳐다보며 멋쩍게 웃더니 고개로 인사를 하고 차에 탔다. 그 남자는 우리 차를 빤히 쳐다봤다. 아빠, 화났어? 당신 왜 그래? 무슨 얘기했어? 어? 저놈이랑 무슨 얘기했냐고? 아니, 인터넷 설치 때문에 단지별로 설문조사한다고. 그래서 뭐 어떤 거 물어봤는데? 누구랑 사냐? 주소가 어떻게 되냐? 연락처는... 다 얘기했어? 근데 뭐야? 안 하던 짓을 해. 혹시 질투해? 아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얼마 전에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런 개인정보를 그냥 넘겨주면 어떡해? 이상해 당신. 단지 내 사람들 다 아는 거 나도 한 건데. 다음부터는 저런 거 물어봐도 모르는 척해. 주차를 하고 집으로 왔다. 저놈에게 집 주소와 연락처, 나의 신변이 노출됐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칼 한 자루를 쥐고 문 앞에서 보초를 섰다. 가족들이 잠에 들면 현관에서 잠에 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 11시가 되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일찍 잠에 들어 10시면 잠에 든다. 나는 평소처럼 칼 한 자루를 쥐고 현관에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인터폰을 눌러봤다. 사람이 안 보인다.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 문을 두드린다. 나는 긴장을 하고 문을 주시했다.
다행히 떠난 듯하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회사에서 일에 집중을 할 수 없다. 밤이 아니라 낮에도 그런 일을 충분히 벌일 수 있다는 생각에 와이프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했다. 점심을 먹는데 부장님이 옆자리로 오셨다. 아니, 요새 왜 그래? 그러게요.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너무 피곤하고 일에 집중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웃기는 친구야. 내가 할 말을 자네가 다 해버리면 내가 너무 민망하잖아. 그건 그렇고 내일 모레 출장 좀 다녀와야겠는데? 네? 출장이요? 어디로 얼마나요? 부산에 3일 정도. 근데 왜 그래? 자네답지 않게 흥분을 다하네. 가기 싫은가 봐? 저 말고는 차장급이 가야 돼서 자네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 자네가 준비하던 거잖아. 그러네요. 제가 가야 되네요. 출장 일정. 우리 집을 지킬 사람이 없다. 오늘 밤 알아. 오늘 밤 결판을 지어주마. 나는 칼을 들고 현관에서 기다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역시 사람이 안 보인다. 숨어 있다. 이번에는 도어락 소리가 났다. 문을 열려는 거다. 나는 뛰어가 먼저 문을 열고 칼을 머리 위로 들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동대표 아주머니는 칼을 보고 놀라 주저앉았다. 나는 칼을 숨기며 죄송해요. 진우 아빠, 등 뒤에 숨긴 거 뭐예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난 진땀을 흘렸다. 동대표 아주머니 소리에 내려온 동대표 아주머니 딸이 이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나는 경찰에 끌려갔다. 동대표 아주머니는 각 세대별로 작성한 도시가스 자체 점검표를 받으러 다녔고 기한이 다가오자 급해져 밤늦게 받으러 다녔다고 했다. 도어락은 집사람이 들어올 때 도어락 커버를 안 닫고 들어와서 커버를 닫아주다가 소리가 났다고 했다. 나는 경찰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결국 이실 직고했다. 경찰은 내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같이 출동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왜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냐며 2차, 3차 사고가 날 뻔했다고 나를 꾸짖었다. 나이 마흔에 꾸지람을 들었다. 저희는 도대체 칼은 왜 들고... 아휴, 놀래라 정말.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누구세요? 예. 저번에 아파트 정문에서 인터넷 설문 조사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서명을 안 하고 가셔서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잠시만요. 잠깐만. 이상하다. 밤 12시가 넘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고? 내 나이 40. 방송인이다. TV에 나오는 꽤 유명한 프로그램의 진행자이며 길을 지나다니면 누구나 나를 알아볼 정도로 나름 인기 있는 방송인이다. 신인 시절에는 겸손과 노력으로 힘든 과정을 견뎌 지금은 성공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나를 겸손과 노력의 아이콘으로 바라봤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이렇게 성공하고 보니 건방진 마음이 생겼다. 사람들 앞에선 그렇지 않지만 뒤에선 스태프들에게 함부로 행동한다. 나도 안다. 혹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서 쾌감을 느끼는 독일어이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 딱히 이중인격인 것보다는 그저 우리 스텝이나 촬영 스텝들처럼 내가 느끼기에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폭언과 욕설, 모욕과 수치를 주면 너무 기쁘다. 때로는 가학적인 행동도 하고 싶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내 이미지가 좋아야 내가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야 이 사람들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 사람들은 알면서도 쉬쉬한다. 내가 샤덴프로이데라는 이런 은밀한 쾌감을 느끼게 된 것은 신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나는 정말 가진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었다. 말을 더듬기라도 하면 PD는 나를 불러 머리를 쥐어박고는 정신 차리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위 개쪽을 주었다. 그러다 촬영을 시작하게 되고 우연치 않게 게스트들 끄트머리에 서 있다가도 PD가 그냥 빼라고 하면 그냥 빠졌다. 촬영 중에라도 빠지라고 해서 빠지더라도 스텝도 시청자도 그 누구도 내가 출연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였다. 그렇게 나오면 조감독이 와서 2, 3만 원 쥐어주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포기하려고 마음을 수도 없이 먹었지만 난 참고 노력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정도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내 주변인들 중에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게 되었다. 그런데 요새 그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여자가 생겼다. 내 스타일리스트인 윤미 씨. 김윤미 씨를 처음 만난 건 내가 최우수상을 받고 본격적으로 연예계에서 입지를 다질 때쯤이다. 나에게는 매니저 상우형과 스타일리스트 윤미 씨 둘만 남았다. 그 두 사람은 신인 시절부터 나를 아껴온 직장 동료이자 10여 년지기 친구였다. 상우형은 나보다 3살이 많은데도 내가 지랄을 하면 다 받아준다. 그래서 그런지 상우형에게 생긴 강한 멘탈을 부셔버리고 싶다. 그리고 윤미 씨는 나보다 4살 어리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던데. 윤미 씨 처음 왔을 때 귀엽게 생긴 게 솔직히 내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윤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나는 윤미를 따로 불렀다. 윤미와 나는 서로 마주하며 자리에 앉아 맛있는 밥도 먹고 선물도 사주며 고백을 했다. 결과는 나를 찾다. 내가 싫단다. 코디 주제에 나를 싫어해. 그래. 내가 어떤 새끼인지 보여주마. 어디 가서 나에 대해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조져주마. 난 특히 귀여운 여자애들 조지는 걸 아주 좋아한다. 이후로 나는 하나부터 10까지 사사건건 시비를 털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 나는 윤미를 좋아한다. 내가 좋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힐 수 없다. 처음이다. 이런 느낌. 윤미와는 그저 그렇게 어색하게 일상을 보냈다. 그러나 무언가를 갖지 못한 스트레스. 나의 모든 스트레스는 온전히 매니저인 상우형에게 쏟아졌다. 상우형을 괴롭혔다. 상우형의 표정, 의상, 행동 하나하나 지적하고 특히
다른 스탭들 앞에서 말로 조질 때의 쾌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깊었다. 혹시 상호 형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를 까면 어떻게 하지? 녹음 파일이 있나? 누구나 이런 상황에 당연히 할 걱정을 나는 하지 않았다. 시상식이 되면 수상 소감에 항상 사랑하는 상호 형. 형 덕분이야. 고마워. 한마디면 시상식이 끝나고 상호 형은 눈물을 흘리며 내년 한 해도 열심히 하겠다고 내 앞에 다짐을 했다. 나에게 그 다짐은 마치 괴롭혀도 난 어디 가서 말 못해라고 들렸다. 그렇게 셋이 1년 2년이 지났다. 내가 좀 심했나? 상호 형은 탈모가 와서 머리도 빠지고 스트레스로 만성염에 걸려 수시로 약을 복용했다. 몸무게도 처음 봤을 때보다 20kg 정도는 찐 것 같다. 형, 어? 좀 시발. 연예인 매니저면 꼭 멋있게는 아니더라도 더럽게는 다니지 마라. 돼지같이 살쪄서. 뭐냐? 자기 관리 좀 해야지. 미안해. 그리라. 사과는 뭐하러 해? 어차피 내일이면 병신같이 나올 거면서. 그리고 먹느냐? 그거 뭐야? 탈모약이야? 아니. 신경안정제랑 위염약이야. 신경안정제면 정신과약 아니야? 그거 먹고 운전해도 돼? 이건 함량이 적게 들어가서 운전에 지장 없다고 그럼 그건 됐고, 형이 존나게 나약하니까 그딴 약 먹고 사는 거야.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에휴, 말해 뭐하냐. 존나 한심하다. 미안. 한참을 쏟아내니 기분이 좋아진다. 그때 옆에 앉은 미진이를 봤다. 미진이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더 귀여워 보인다. 미진아, 네? 이번에 경기도 쪽에 별장 하나 지었거든? 나랑 같이 놀러 갈래? 그리라! 너 그러다가 파파라치나 카메라에 찍히면 어쩌려고 그래? 형, 내 얘기 듣지 말고 운전에 집중해! 시발 남 얘기 엿듣고 있어! 존나 열받게! 우리 집밖에 없고 길에 도로도 아직 안 깔려 있어. 진짜 우리 집밖에 없어. 걱정 말고 놀러 올래? 네. 단둘이면 갈게요. 미진이의 말에 나는 흥분을 했다. 벌써부터 애 가지고 애 낳고 초등학교 보내는 상상까지 끝마쳤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당일이 됐다. 나는 별장에 도착했고 미진이는 상호 형이 데려다줬다. 미진이와 나는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술도 어느 정도 마시고 우리 둘의 눈에서는 스파크가 튀었다. 나는 미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했다. 술을 너무 마셔서 그런가? 나는 약의 힘을 빌리려 했다. 마약과 주사기를 가져왔다. 이걸 둘이 같이 하면 극락을 맛본다던데. 미진이의 동의하에 나 먼저 팔을 고무밴드로 묶고 주사를 놓으려는데 오빠, 제가 놔드릴게요. 네가? 저 간호조무사 출신이에요. 뭐, 이거 넣는 게 그 정도의 의학 수준이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 잘라줘. 나는 침대에 편하게 누웠다. 눈에 안 띄게 복숭아뼈에 한 방 맞았다. 약이 돈다. 너무 좋다. 뭔지 모를 기분이 나를 감쌀 때 미진이가 한 방 더 났다. 미진아, 이거 뭐하는... 어때? 기분 좋아? 그럼 죽을 때까지 더 놔줄게, 이 개새끼야! 나는 몸을 가눌 수 없었고
그저 미진이가 장갑을 벗는 모습만 보고 눈을 감았다. 미진아, 경찰이 뭐래? 처음에는 의심하더니 신고도 내가 했고, 구급대원들 왔을 때 내가 응급조치하는 거 쇼맨십으로 보여줬거든. 피 그릴 그 새끼가 스스로 주사 놨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수사 종결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새끼 죽이는 건 좀... 그 새끼가 오빠 무시했잖아. 오빠 병원 치료까지 받고 적어도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오빠 그냥 냅뒀으면 오빠 오래 못 버텼을 거야. 그런 새끼 죽어도 싸. 미안하다, 미진아. 그리고 고맙다. 사랑해. 아니야.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나 피곤해. 응, 맛있는 거 해놨어. 얼른 갈게. 나는 21살 군인이다. 군 생활 중에 제일 편한 곳은 어딘가? 전역한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자신들이 전역한 부대가 제일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다들 GP는 가지 말라고 했다. 영장이 나오고 후에 나는 입대를 하고 전방사단 신교대로 갈 때부터 무언가 불안했다. 형들이 전방사단으로 가면 잘못됨을 느끼라고 했다. 나는 GP로 가게 되었다. GP는 비무장지대 내부에 존재하는 남북의 최전방 감시 초소이다. 우리 부대 수색중대가 조를 나누어 번갈아가며 들어간다. 40명 정도가 들어갔다. 북한이 엄청 가깝다. 힘들다기보다는 무섭고 너무 위험해서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과 가깝고 독립부대의 성향이 커서 우리들끼리 있다. 콘크리트 덩어리에 주둔해 있으며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주변에 빛도 없어서 무서웠다. 태어나서 이렇게 깜깜한 세상에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도 GP는 경계근무가 최우선이라 어떠한 훈련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는 좋았다. 우리는 벙커에 들어가 짐을 풀고 벙커 내에서 생활을 했다. 그렇게 밤이 다가오고 근무를 나갔다. 김상병은 GP 경험이 있는 선임으로 GP에 처음 온 나와 근무조가 되어 경계 근무에 나섰다. 김상병은 재밌는 사람이다. 처음 수색중대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할 때 옆에서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많이 챙겨주었다. 나는 김상병을 의지하고 초소에 나가는데 김상병이 말을 꺼냈다. 피그릴, 이병 피그릴, 우리 GP에는 전설이 있어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고 형이 준비했거든. 잘 들어봐. 그렇게 김상병의 한밤중 초소괴담이 시작되었다. 일단 첫날이니까 형이 세 가지만 얘기해줄게. 네, 야, 싫으냐? 아닙니다. 잘 들어라. 첫 번째로 여기가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엄청난 격전지였어. 근데 수많은 남북한 병사들이 여기서 싸우다 전사했는데 그 위에 우리 벙커랑 초소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잘 때 항상 가위에 눌렸어. 죽은 병사들이 우리의 팔다리를 잡고 침대 아래? 아니, 바닥 끝까지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었지. 놀라운 건 여기 있는 병사들 모두가 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야. 결국 모두 잠을 잘 못 자니까 피폐해지고 몰골들이 엉망이었지. 역시 군대 괴담은 하나같이 진부하다.
이등병인 나에게 겁을 좀 주려는 모양인데 솔직히 나에겐 안 통한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선임이 좋은 방법을 제시했어. 대검을 베개 아래에 넣고 자면 가위에 안 눌린다는 거야. 그래서 다들 베개 아래에 대검을 넣고 자는데 신기하게 그 이후로는 가위에 안 눌렸어. 그러니까 너도 잘 때 베개 밑에다가 대검 넣어놓고 자.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뭡니까? 지금 빨리 얘기하라고 재촉하는 거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이야. 두 번째는 저쪽에 땅굴 옆에 초소 있잖아. 네. 저쪽에 있는 초소는 폐쇄됐거든. 아, 그럼 근무는 아예 안 섭니까? 대신 우리가 근무 때마다 야투경으로 수시로 봐주고 확인하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근무는 왜 안 서는 겁니까? 성격이 급하네. 죄송합니다. 옛날에 한 5년? 6년 전쯤에 저기를 초소로 쓰고 있었거든. 근데 한 병사가 근무를 서다가 대검으로 자기 목을 확. 무슨 말인지 알지? 왜 그 병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은 없었대. 군 생활도 잘하고.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는 안 된다고 다들 그러더라. 아, 더 중요한 건 가위 눌린다고 대검을 베개 아래에 두고 잤잖아. 근데 그 병사가 깜빡하고 대검을 안 챙겨간 거야. 같이 나간 선임은 그 병사 혼내고 동기랑 같이 담배 피러 우리가 있는 이쪽 초소로 걸어온 사이에 병사는 대검으로. 그 죽은 병사는 대검을 두고 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괴담의 가장 핵심은 대검을 착검하거나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건데 대검에 찔린 상처가 목에 있다는 거야. 설마 북한군은 아니지 말입니다. 아니지. 만약 북한 놈들이 죽였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걔네가 병사 한 명 죽이자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오겠냐? 그건 근데 마지막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야. 나는 긴장했다. 시시콜콜한 그저 그런 귀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얘기라니. 귀신이든 북한군이든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상병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세 번째는 저기 보이는 땅굴이야. 그 초소엽 땅굴, 저도 처음 왔을 때 궁금했지 말입니다. 저건 도대체 뭡니까? 북한 애들이 땅굴 엄청 파는 거 알지? 네, 지금까지 밝혀진 건 빙선의 일각이고 실제로는 수천 개의 땅굴을 파다가 제대로 판 게 우리가 아는 제일 땅굴, 이 땅굴 같은 거 그 정도이고 우리가 모르는 땅굴도 엄청 많다는 거야. 저기 있는 땅굴은 북한 애들이 잘못 판 거야. 위로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GP로 올라온 거지. 저 땅굴을 우리 아버지 때 선배들이 수색하다가 찾은 거고 지금은 중간에 우리가 철문을 설치해서 저기로는 북한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 나는 진짜 잘못 온 거라고 생각했다. 북한군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땅굴에 그 앞에서 근무 서던 병사는 죽고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근무를 섰다. 근무를 마치고 교대를 하면서 우리는 그 땅굴 쪽을 향했다. 야, 피그릴, 이병 피그릴, 갔다 와봐. 잘 못 들었습니다. 가서 잘 잠겨있나 갔다 오라고. 이 새끼가 망설여? 야, 군이니까라면 까야지. 그리고 나 이등병 때는 안 그랬다. 요즘 새끼들 빠져가지고 내가 뒤에 따라갈 테니까 네가 앞장서라. 나는 땅굴 안을 후레쉬로 비춰봤다. 끝이 보이질 않는다. 나는 천천히 들어갔다. 그 끝에 다 달았다.
철문이 보인다. 그런데 김상병님, 김상병님? 왜? 철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랄하네. 그전 우리 아버지들 세대 때부터 이건 한 번도. 뭐야? 자물쇠 어디 갔어? 저 자물쇠가 끊어져 있습니다. 뭐? 봐봐. 시발, 좆됐네. 어떻게 합니까? 생각 좀 하자, 시발놈아. 근데 무슨 소리 안 나십니까? 소리? 몰라, 모르겠고. 일단 난 나가서 자물쇠 가져올 테니까 넌 감시하고 있어. 네. 개새끼, 이런 것만 시키고 좋은 새끼인 줄 알았더니. 분대장 동무?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무는 그냥 따라오라오. 긴데 동무. 예? 동무는 5, 6년 전쯤에 내 이 땅굴로 들어가서 남조선 아새끼 모가지 따고 온 얘기 들었네.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기때 모가지를 안 가져가니 인정받지 못했디. 이번에는 말이야, 내 저 안에 들어간 남조선 아새끼 모가지를 따서 빅턱 가져오려고.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거 감수해야 하지 않겠어? 진급하려면 이런 거는 일도 아니디. 안 기래? 기러고 어제 내가 저기에 있는 철문 자물쇠를 미리 끊어놓고 와디. 그냥 가서 보이는 아새끼에 따오 갔어. 잠깐, 저쪽에서 남조선 아새끼 소리 나는 거 보라. 무슨 소리 안 나십니까? 칼이죠. 몰라, 모르겠고. 내가 다녀오갔어. 나가서 자물쇠 가져올 테니까 넌 감시하고 있어. 나는 50을 바라보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나는 와이프와 딸과 살고 있는데 딸아이는 조금 특별한 존재다.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 수술로 어렵게 생긴 늦둥이다. 40이 넘어 자식을 보고 애지중지하며 키워 지금은 5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며 불며 아빠랑 같이 출근하겠다고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랑스러운 딸로 잘 크고 있다. 나는 생수배송회사를 운영한다. 젊었을 때부터 생수배달로 업계에서 유명하다. 잠도 안 자고 남들보다 배로 일하며 돈을 모아 생수배송회사를 차렸다. 밤낮 없이 일하다가 내 사업을 시작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아이에게 더욱 신경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일상, 전혀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예진이가 없어졌어요. 뭐? 나는 곧장 집으로 갔다. 예진이가 없어졌다. 와이프가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 아이가 없어졌다.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길래 물건 사는 동안 앞에서 잠깐 놀라고 했단다. 그런데 공만 있고 아이가 없어졌단다. 화나고 폭발할 것 같았지만 일단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왔다. 유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저기 전단지를 붙이고 아이를 찾아다녔다. 회사는 내팽개쳤다. 일이 중요한가 내 딸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나와 와이프는 딸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 연락이 오면 찾아갔다. 우리 회사 납품차에도 전단지를 붙이고 사례금도 적어놨다. 우리 집에 전화가 불티나게 왔다. 개 중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사례금을 노리는 놈들이 많았다. 그러던 중
전화가 한 통 왔다. 여보세요?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딸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홍색 원피스 입고 있는데요. 그건 전단지에 있는 내용이고, 근데 갖고 놀던 공을 애가 계속 찾네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위치 추적할 수도 있으니까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나와 와이프. 경찰은 전화를 기다렸다. 한참 뒤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아버님, 아이 찾고 싶지 않으세요? 네? 경찰은 보내고 우리끼리 얘기하죠. 저기, 경찰 없어요. 아이 보고 싶지 않으시나 봐요. 거짓말도 다 하시고.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보여줬다. 경찰 보낸다고 얘기를 하라고 적었다. 경찰 바로 보낼게요. 경찰 보내면 확인하고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경찰은 일부 철수하는 척하고 몇 명만 남았다. 몇 시간 뒤 전화가 왔다. 아버님, 경찰 보내셨네요. 네, 일단 돈을 준비하세요. 아이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 자꾸 말 많아지시네. 그렇게 찾아 헤매던 딸 못 봐도 괜찮겠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돈 2억을 현찰로 준비하세요. 이틀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할게요. 나는 수화기를 내리고 경찰을 봤다. 위치 추적에 성공했다. 경찰은 범인들의 위치로 출동했고 우리 부부도 차를 끌고 따라갔다.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집. 경찰 특공대도 출동해서 진압하러 들어갔다. 우리는 차에 앉아 지켜봤다. 얼마 되지 않아 남녀 둘이 체포돼서 나왔다. 예진이는 없었다. 우리는 경찰서로 따라갔다. 경찰서에 앉아 있는데 책임자가 나왔다. 아버님, 어머님, 이걸 어떻게... 와이프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왜요? 혹시 죽였답니까? 아니요.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의 인상착의랑 공 갖고 놀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해봤는데 유괴당할 당시 목격자인 것 같은데 둘 다 취해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트럭에 치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갔다. 와이프는 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잔 했다. 그때 우리 회사 납품기사 조 팀장이 편의점에서 나왔다. 사장님, 조 팀장? 혹시 따님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빨리 찾으셔야 하는데. 네. 근데 조 팀장은 뭘 잔뜩 샀네요? 네, 딸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딸아이 많이 사랑해주고 품 안에 꼭 품고 살아요. 사장님, 힘내세요. 나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자를 잔뜩 싸서 보냈다. 과자를 양손에 들고 가는 조 팀장의 뒷모습을 봤는데 와이프는 교통사고로 죽고 싱글대디에 나보다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딸아이와 사는 모습을 보니 나보다 더 부자같이 느껴졌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 딸 제대로 챙기지 못한 와이프에게 나의 증오가 잔뜩 쌓였다. 나는 집으로 갔다.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문틈에 끼워놓은 철봉에 줄을 묶고 의자에 올라서 있었다. 뭐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나는 와이프에게 다가갔다. 나는 와이프를 천천히 올려다보고 미안하면 그냥 죽어. 나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네, 119입니다. 여기 와이프가 와이프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딸은 실종되고 주변인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쌍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회사에 더욱 신경 쓰며 회사의 규모를 점점 늘려갔다. 직원 수도 늘고 매출도 꽤 늘었다. 오늘 조 부장 딸이 면접 보러 온다고 했지? 네. 조 부장 따님 잘 아세요? 본 적은 없는데 20대 중반쯤 됐을 거야. 예전에 내가 과자도 사서 보낸 적 있어. 나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다. 와이프 사망 신고는 했는데 딸아이는 도저히 놓지 못하겠다. 딸아이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바로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런데 나는 집으로 오던 중 여자아이를 차로 쳤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확인했다. 의식이 없다. 나는 그 아이를 무작정 데려와 정성스레 돌봤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나는 우리 죽은 수연이 되신 이 아이를 20년간 키웠다. 이젠 친딸보다 더 친딸 같은. 아빠, 면접 잘 보고 올게. 그래. 차 조심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다. 근데 혹시 사장님이 알아보진 않겠지?